탄 냄새가 아주 얇게 객실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커피가 쏟아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달랐어요. 젖은 종이가 타는 듯했고 플라스틱이 녹는 듯했고 그보다 더 불길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기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승객이 낮게 말하자 객실의 공기가 한 번에 조여들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정적이 생겼고 다음 순간에는 정적이 깨지듯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통로 쪽에서 누군가가 벌떡 일어났고 좌석 위 선반을 여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승무원이 빠르게 걸어오며 자리에 앉아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공포는 말보다 먼저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자주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시작되기 훨씬 전 모든 것은 탑승구 앞 대기실에서 이미 조용히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탑승구 앞 대기실 TV는 소리를 낮춘 채 켜져 있었습니다. 국제 뉴스 자막이 쉬지 않고 흘러갔고 유독 또렷한 이름 2개가 반복해서 박혔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사람들은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들이 흘러가는데도 대기실의 리듬은 조금도 바뀌지 않더군요. 당시 저는 솔직히 그 자막보다 제 손에 쥔 탑승권 아래 붙은 안내가 더 귀찮았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 반입, 위탁 금지, 기내 충전 주의, 반자 보호 권고. 글씨는 친절했지만 너무 세세하다고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도 안전 규정은 빡빡하니까요.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 사람들이 정말 저 작은 문구를 보고 행동을 바꿀까요? 탑승구 앞에 안내 방송이 시작되자 대기실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이 줄을 잡았고 출장용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은 채 통화를 했고 누군가는 노트북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방을 열어 여권이 있는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손이 가장 먼저 보조 배터리 쪽으로 갔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한 칸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검색대 통과할 때 편하려고라는 이유로 늘 그렇게 했거든요. 바로 그때 탑승구 옆 안전 안내 스탠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아이콘으로 그려진 배터리 그림, 작은 불꽃 모양, 그리고 짧은 문장. 바로 꺼낼 수 있게 보관하세요. 문장 하나뿐인데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위협적으로 겁주는 느낌이 아니라 혹시나를 대비하는 말투였어요.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뒤에서 줄이 밀려오니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손을 다시 가방 안으로 넣었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꺼내서 바깥 주머니로 옮겼습니다. 지퍼를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별것도 아닌 행동인데 괜히 과장된 대비처럼 느껴져서 얼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옆줄에 서 있던 남성 승객이 제 손동작을 힐끗 봤습니다. 남성 승객은 자기 가방을 한번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나만 예민한가 봅니다. 안전업계 사람이라 과잉 반응하는 걸지도 모르죠. 탑승이 시작되고 기내로 들어가는 좁은 통로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항공기 문 앞에서 승무원이 미소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탑승 도와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의 미소는 매뉴얼처럼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 사람의 피로를 이해하는 표정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채우는 순간에도 TV 자막의 이름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세상이 시끄럽게 흔들리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기 좌석 번호를 찾고 짐을 넣고 물병을 꺼내고 메시지 한 줄을 더 보내죠.
그리고 그 일상의 반복이 오히려 안전을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기내에서는 보조 배터리의 충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저는 무심코 듣다가 문득 시선이 제 가방 바깥 주머니로 내려갔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손 닿는 곳에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꺼낼 수 있다. 이 단순한 확신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원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라서 예민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안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항공 안전 교육과 절차 점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귀찮은 문구 하나, 번거로운 행동 하나가 실제로는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드는 방식에서 저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탑승구 앞에서 너무 세세하다고 생각했던 안내문을 떠올립니다. 보조 배터리 위치, 단자 보호, 기내 충전 주의. 하나하나가 너무 사소해 보이죠. 하지만 위기는 늘 사소한 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준비가 쌓여서 공포가 통로를 삼키는 속도를 늦춥니다. 제가 처음 맡았던 현장 교육에서 상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총합이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교과서 같은 말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탑승구 앞 TV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이름이 흘러가던 날 저는 그 문장을 몸으로 이해할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오늘 제 기억에 남을 자막은 TV 화면이 아니라 기내의 냄새와 사람들의 숨 그리고 몇 마디 말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의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요한의 직함은 항공 안전 교육 및 절차 점검 컨설턴트 비슷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직함이 길수록 사람들이 더 쉽게 오해한다는 것도 압니다. 요한이 하는 일은 누군가를 혼내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치지 않게 말과 순서를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보고서보다 먼저 사람의 표정을 봅니다. 보고서의 숫자보다 먼저 위기 순간에 튀어나오는 첫 문장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를 만들 때도 문장 하나를 끝까지 다듬습니다. 앉으세요와 잠시만 앉아주세요가 객실에서 다르게 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항공일을 꿈꿨던 사람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했고 위험을 줄이는 시스템을 좋아했습니다. 공장 안전, 철도 안전, 공항 운영 같은 분야를 두루 거쳤습니다. 서류 위의 체크박스보다 현장의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동료인 마르틴과 커피를 마시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요한,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야. 요한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문화라면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마르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꾸는 게 아니라 싸는 거지. 그 말을 마음 한쪽에 넣어두었지만 평소에는 바쁘게 잊고 지냈습니다. 요한의 업무는 늘 일정과 함께 달립니다. 항공사 교육팀과 회의를 하고 공항 운영자와 동선을 점검하고 규정 개정을 반영해 교재를 고칩니다.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늘 한 가지 고민을 합니다. 사람은 위기에서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움직인다. 그 사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요한이 한국 출장을 제안받은 날도 비슷한 일정 속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세계 여러 공항의 표준 절차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작은 글씨로 초기 3분이라고 적어둔 채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팀장인 안나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요한, 한국 쪽에서 공동 워크숍 요청이 왔어요. 요한이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공항과 교육팀이 승객 안전 안내 체계를 점검받고 싶다고 하네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자동으로 떠오른 인상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알고 있던 한국은 규정이 촘촘한 나라였습니다. 요한이 읽었던 자료에서도 한국은 절차가 세밀했고 표준화가 빠르게 정착되는 편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약간의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규정이 촘촘한 곳일수록 현장은 피곤해지고 사람은 지쳐서 오히려 실수를 한다는 역설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안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잘하는 편 아닙니까?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요한, 한국은 잘하는지보다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보고 싶대요. 그 말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전달 방식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규정 그 자체보다 규정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과정에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결국 출장에 동의했습니다. 속으로 작은 호기심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촘촘함만으로 움직이는 곳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시험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안전업계에 오래 있을수록 확신이 위험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노트 첫 장에 크게 적었습니다. 한국 출장 목적. 항목을 3개로 나눴습니다. 안내 체계, 교육 자료, 현장 작동, 메모 앱도 열었습니다. 메모 앱에는 더 짧게 썼습니다. 메모 앱에 길게 쓰면 현장에서 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아주 짧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인 추정은 나중. 이 문장을 적을 때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위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원인 찾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는 말이 빠를수록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따라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탓하는 말이 나오면 통로가 막히고 동선이 깨지고 지시가 지시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다음 문장을 적었습니다. 먼저 안정. 안정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안정의 정의를 더 구체화했습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안정은 자리에 앉히기입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안정은 통로를 비우기입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안정은 큰 소리보다 낮은 톤입니다. 이런 정의를 적지 않고 단어 하나로 압축해두는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먼저 협조. 협조라는 단어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협조를 요구하는 말이 자칫 사람을 통제하려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협조는 명령이 아니라 제안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문장을 현장에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제안의 말투가 공포를 누그러뜨리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체크리스트 아래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위기 때는 말이 방향을 정한다. 이 문장을 쓰면서도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과연 위기 때 요한의 입에서 나올 첫 문장이 제대로 훈련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앞두고 일부러 여러 상황을 머릿속으로 재생해 봤습니다. 기내에서 연기가 나는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승객이 통로로 몰리는 장면도 상상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는 승객이 생기는 장면도 상상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상상이 불편할수록 준비가 진짜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출발 전날 한국 측 담당자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박민준이었습니다. 박민준이 쓴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은 공손했고 과장하지 않았고 필요한 정보만 담았습니다. 박민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한님 현장 방문 일정은 무리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잠깐 웃었습니다. 무리하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안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종종 숫자와 규정에 숨어서 사람을 잊곤 하는데 박민준은 문장 하나로 사람을 먼저 세워둔 느낌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노트북 충전기를 챙기고 여권을 확인하고 명함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배터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평소처럼 가방 깊숙이 넣으려다가 탑승구 앞 안내문이 떠올라 잠깐 멈췄습니다. 혼잣말로 낮게 말했습니다. 바로 꺼낼 수 있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자신이 이미 한국이라는 장소의 리듬에 조금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안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한국에서 규정의 강도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규정이 사람에게 닿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안나가 답했습니다. 요한답네요. 그 짧은 답장을 보며 괜히 책임감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평가자처럼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사람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탑승구 앞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TV 자막에 트럼프와 시진핑 이름이 흘러가던 장면도 결국 그런 마음을 더 키웠습니다. 세계 뉴스가 아무리 크고 요란해도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건 작은 안내와 작은 습관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려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직 몰랐습니다. 요한이 메모 앱에 적어둔 4줄이 곧 객실 한가운데에서 요한의 입을 통해 다시 등장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속도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지 않는데도 흐름이 빨랐습니다. 표지판이 많아서가 아니라 표지판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안전교육 일을 하면서 안내가 많을수록 오히려 사람이 멈춘다는 장면을 자주 봤거든요. 입국 심사줄에 서 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줄을 관리하는 안내 문구가 길지 않았습니다. 여권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카메라를 바라봐 주세요. 부탁하는 문장인데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이 통제가 아니라 도와주는 말처럼 들려서 묘하게 편해졌습니다. 수화물 벨트로 가는 길에 작은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보조 배터리 그림과 함께 단자 보호에 대한 짧은 문장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경고가 먼저 튀어나오고 금지가 먼저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문장은 겁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할 수 있는 행동만 남겨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담당자인 박민준을 만났습니다. 박민준은 공항 도착 게이트 밖에서 제 이름이 적힌 작은 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인사를 했습니다. 요한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박민준님, 안내 감사합니다. 박민준이 짐을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보조 배터리는 손 닿는 곳에 두셨죠? 저는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네, 한국 오기 전부터 연습했습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습관이 진짜로 시간을 벌어줍니다. 박민준은 공항에서 바로 교육센터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박민준은 일정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은 먼저 제 컨디션을 물었습니다. 요한님, 시차 괜찮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잠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보는 날로 잡았습니다. 무리하게 회의부터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한국의 안전 문화는 사람을 먼저 쓰러뜨리고 규정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구나 하고요. 교육센터에 도착하자 벽면에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포스터를 읽는 대신 포스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포스터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포스터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는 형태였습니다. 문장이 짧고 그림이 정확했고 행동이 하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조 배터리 단자 보호, 기내 선반 보관 금지 권고, 연기 발생 시 즉시 승무원 호출.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준이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교육 자료 샘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책자, 짧은 카드형 가이드, 영상 스크립트, 상황별 문장 리스트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문장 리스트를 집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보면 단어 선택부터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체크했습니다. 명령형이 과하지 않은가? 위기 때 사람을 자극하는 단어가 섞이지 않았나? 행동 지시가 너무 복잡하지는 않나?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요한님은 문장을 먼저 보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문장이 방향을 정합니다. 독일에서도 똑같습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한국은 안내를 설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흥미로웠습니다. 설득이요? 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위기에서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사람도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기는 문장, 대신 사람을 살리는 문장을 씁니다. 저는 순간 제 메모 앱에 적어둔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원인 추정은 나중, 먼저 안정, 먼저 협조. 위기 때는 말이 방향을 정한다. 저는 박민준에게 제 체크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박민준은 읽고 나서 바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안정은 더 구체적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박민준이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히기, 통로 비우기, 호흡 만들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끝이 간질거렸습니다. 저는 이런 단어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후에는 교육 담당자들이 들어와 짧은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 교육 담당자 중 한 명인 김서진이 질문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승객에게 어떤 톤으로 안내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독일은 규정이 강하고 문장이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김서진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규정은 강합니다. 다만 전달이 공포로 들리지 않게 조절하려고 합니다. 박민준이 그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박민준은 칠판에 짧게 적었습니다. 완벽한 통제는 어렵다. 박민준이 이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박민준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초반 몇 분이 전부다. 박민준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한님, 저 문장이 저희 교육의 중심입니다. 저는 저 문장을 보자 가슴이 묘하게 눌렸습니다. 저는 독일에서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의 문장은 이상할 정도로 건조했고 그래서 더 진짜 같았습니다. 박민준은 영웅담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은 누구를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박민준은 단지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승부를 말했습니다. 완벽한 통제는 어렵다. 이 문장은 체념이 아니라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이 문장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문장이었습니다.
초반 몇 분이 전부다. 이 문장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의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갈 즈음 교육 담당자들이 실제 안내 방송 스크립트를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서진이 읽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목소리는 낮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통로를 비워주시면 승무원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놀랐습니다. 외를 짧게 넣어주니 사람의 반발이 줄어듭니다. 통제처럼 들리던 문장이 협조처럼 들립니다. 저는 그 원리를 알면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구현된 예시는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는 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놀란 건 규정의 강도가 아닙니다. 규정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박민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희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칩니다. 저는 그 대답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잘한다고 말하지 않고 고친다고 말하는 태도. 그 태도가 결국 안전을 앞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밤 저는 샤워도 미루고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길게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문장들이 자꾸만 머리에 남았습니다. 저는 결국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긴 문장보다 짧은 문장이 위기에서 더 빨리 입 밖으로 나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촬영보다 협조, 비난보다 절차. 저는 다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사람을 제자리에 앉히는 말이 먼저.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문장 몇 개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스탠드를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박민준이 칠판에 적었던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완벽한 통제는 어렵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초반 몇 분이 전부다. 저는 그 문장을 속으로 조용히 따라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저는 회의보다 현장을 더 많이 걸었습니다. 박민준이 준비한 일정은 정말로 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교육센터의 자료실도 받고 공항 운영 구역의 동선도 받고 승무원 교육에 쓰이는 상황. 문장 카드도 손에 쥐어봤습니다. 저는 메모 앱에 문장을 계속 줄여 적었습니다. 문장이 짧아질수록 마음이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전이 결국 언어의 습관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날 아침 박민준이 공항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박민준은 차 안에서 마지막까지 과장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은 어떠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크게 하지 않았고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님,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초반 몇 분이 전부라는 문장입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준도 그 문장을 좋아합니다. 겁을 주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놓치지 않거든요. 공항에 도착해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박민준은 제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종이에는 회의에서 나온 문장들을 박민준이 다시 정리해둔 목록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통로를 비워주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원인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문장마다 단어가 과하지 않았고 문장마다 사람을 세워두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여권 케이스 안쪽에 넣었습니다. 저는 이런 종이가 호신부처럼 느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박민준과 출국장 입구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요한님,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일정으로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민준님 덕분에 배운 게 많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도 계속 떠올리겠습니다. 박민준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요한님, 안전은 결국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죠. 저는 그 문장에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요한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출국 심사를 통과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갑자기 주변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 안내 방송의 잔향, 커피 머신에서 나는 스팀 소리까지요. 한국의 공항은 소리가 크게 울리지 않는데도 필요한 안내가 또렷하게 꽂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기내 안전을 위해 보조 배터리는 손 닿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저는 속으로 짧게 따라 읽었습니다. 손 닿는 곳. 바로 꺼낼 수 있는 곳. 저는 가방을 열어 보조 배터리가 바깥 주머니에 있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는 동작 자체가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바로 독일로 돌아가는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추가 미팅이 잡혀 있었고 환승 노선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출발 게이트로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은 자연스럽게 업무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은 흐름이고 흐름은 말로 만든다. 저는 한국에서 본 장면들을 마음속으로 복기했습니다. 누군가를 겁주지 않는데도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문장. 규정이 빽빽한데도 피로가 덜한 안내. 저는 그 차이를 설명할 말이 필요했습니다. 탑승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대기실 TV도 켜져 있었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고 자막이 바쁘게 흘렀습니다. 국제 뉴스는 늘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흔듭니다. 저는 예전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니 자막에 리듬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막은 자극적이고 빠릅니다. 안전 안내는 조용하고 느립니다. 둘 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저는 어느 방향이 더 오래 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탑승 직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속보 푸시였습니다. 제목에 익숙한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정치 뉴스의 이름들은 공항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잠깐 잡아당겼다가 놓아버립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놓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저 이름들로 요동치지만 지금 요한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방향이다. 저는 뉴스보다 탑승구 안내판을 더 오래 봤습니다. 탑승 순서, 좌석 구역, 기내 반입주의 사항. 그리고 다시 한번 보조 배터리 안내. 탑승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푸시 알림을 넘기고 다시 자기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줄 옆에 서 있는 승객의 손을 무심코 봤습니다. 승객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행동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승객은 작은 보조 배터리를 손에 쥐고 있다가 가방 깊숙한 칸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지퍼를 끝까지 닫기 직전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멈칫이 저는 보였습니다. 귀찮음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는 손끝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한국교육센터 문장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 겁주지 말기. 대신 시간을 벌기. 저는 목소리를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낮게 깔고 최대한 공손한 톤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합니다. 승객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웃음을 억지로 만들지 않고 눈만 부드럽게 두었습니다. 혹시 보조 배터리는 꺼내기 쉬운 곳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서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승무원도 확인이 빨라집니다. 제가 마지막 문장을 끝내자 승객의 표정이 살짝 풀렸습니다. 승객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방 차원입니다.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저도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 가방 바깥 주머니를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들어있는 위치를 보여주려는 동작이었습니다. 말보다 동작이 더 설득력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승객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승객의 시선이 제 가방, 다시 승객 가방, 다시 제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승객은 조용히 지퍼를 다시 열었습니다. 승객이 보조 배터리를 꺼내 앞주머니로 옮겼습니다. 지퍼를 닫는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승객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대화는 주변의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특별한 눈빛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점이 더 좋았습니다. 안전은 화제가 되지 않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안전은 누군가의 영웅담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 누적된 결과로 남아야 합니다. 탑승이 시작되고 저는 승객과 함께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항공기 문 앞에 승무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탑승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 번호를 확인하고 짐을 올리고 안전벨트를 채우는 모든 동작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문장이 지금 막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아주 작게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하나를 추가하지 않고 문장 하나를 다시 줄였습니다. 촬영보다 협조, 비난보다 절차, 먼저 앉히기, 먼저 통로 비우기. 저는 마지막에 아주 짧게 덧붙였습니다. 부탁의 톤.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 바깥의 불빛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 작은 선택이 나중에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비행에서 그 시간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는 사실을요. 이륙하고 한참 지나서 객실 조명이 살짝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어깨를 풀고 이어폰을 꽂고 기내식 트레이를 정리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창밖의 구름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기계적으로 흔들리는 리듬에 맞춰 머릿속도 잠깐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컵라면 뚜껑을 열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한 번 더 들어오자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탄 냄새였습니다. 정확히는 플라스틱이 뜨거워질 때 올라오는 얇고 날카로운 냄새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지 않았습니다. 안전 업무를 하는 사람은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저는 시선을 천천히 움직여 통로 쪽을 봤습니다. 중간 좌석줄 어딘가에서 누군가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가 급하게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앞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연기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말한 사람은 에밀리였습니다. 에밀리는 탑승할 때부터 창가 자리에 앉아 기내 잡지를 넘기던 승객이었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객실 전체가 그 한마디에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짧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누군가는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통로 쪽으로 몸을 내미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객실의 흐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통로에 서는 순간 동선이 막힙니다. 동선이 막히면 승무원의 손이 닿아야 할 곳까지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위험해지는 시간입니다. 승무원 한 명이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승무원 이름표에는 소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안전벨트 착용해 주시고 통로를 비워주세요. 소연은 뛰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과장된 표정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소연은 그저 빠르게 정확한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설명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카를라가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카를라는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기록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말에 옆자리 루카스가 신경질적으로 답했습니다. 지금은 기록이 아니라 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카를라가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루카스 말은 쉽죠. 루카스는 책임질 겁니까? 루카스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난 채로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짧은 말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위기에서는 원인보다 먼저 탓이 나옵니다. 탓이 나오면 사람은 서로를 이기려고 합니다. 서로를 이기려는 순간 협조는 끝나버립니다. 소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은 확인 중입니다. 안전상 이유로 통로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몇 사람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승객은 선반을 열어 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선반이 열리는 그 찰나가 가장 위험합니다. 무언가 떨어질 수 있고 사람들이 더 크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종실 쪽으로 달려가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교육을 오래 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원칙이 있습니다. 역할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승무원은 승무원의 일을 해야 하고 승객은 승객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승객이 해야 할 일을 승객의 언어로 다시 꺼내주는 것. 저는 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에밀리였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눈이 커져 있었고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아주 낮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지금은 원인을 단정할 때가 아닙니다. 에밀리가 제 말을 듣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에밀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통로가 비어야 소연이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카를라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카를라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카를라에게도 같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카를라, 지금 촬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카를라가 앉아주셔야 소연이 움직입니다. 카를라가 제 얼굴을 잠깐 보더니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요한입니다. 안전교육 일을 합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에서 설명은 공포를 이기지 못합니다. 위기에서 필요한 건 행동 하나입니다. 루카스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카스가 카를라에게 말했습니다. 카를라, 앉읍시다. 카를라가 바로 순순히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를라의 손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카를라가 화면을 끄며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주변의 분위기를 조금 바꿨습니다. 통로에 서 있던 승객 2명이 여전히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지나가야 하는데 사람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2명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협조가 전부입니다. 통로를 비워주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말투는 부탁이었지만 문장은 단호했습니다. 두 승객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마지못해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소연이 그 틈으로 지나가며 짧게 말했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객실의 정상이라는 감각을 조금 되돌려 놓았습니다. 소연은 연기 냄새가 나는 쪽 좌석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소연은 동료 승무원인 준호를 호출했습니다. 준호가 작은 장비를 들고 왔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선반을 확인하고 좌석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웅성거림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배터리 때문 아닙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맞받았습니다. 누가 배터리 갖고 탄 겁니까? 그 말이 퍼지면 다시 탓이 시작됩니다. 저는 바로 끊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원인은 나중에 확인합니다. 지금은 소연과 준호의 안내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통로를 비워주세요. 저는 같은 문장을 3번 반복했습니다. 사람은 위기에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대신 반복되는 문장에 몸을 맞춥니다.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리듬입니다. 몇 명이 천천히 안전벨트를 다시 채웠습니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승객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승객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기도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박민준의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통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초반 몇 분이 전부입니다. 그 순간 객실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통로를 삼키는 속도는 확실히 느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뛰지 않기 시작했고 서 있던 사람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소연과 준호가 확인을 끝내는데 필요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확인 중입니다. 안전상 이유로 모두 착석해 주시고 안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연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좋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 하지만 절차는 단단히 유지하는 말. 저는 한국에서 봤던 방식과 같은 결을 느꼈습니다. 저는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데도 머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위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건 용기가 아니라 준비된 문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한국에서 며칠 동안 제가 보았던 안내의 문화에서 시작됐다는 사실도요. 탄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객실의 공포가 아까보다 조금 덜 날카로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통로로 뛰어드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소연과 준호의 움직임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도 작은 여유를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장비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연이 주변 승객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손에 들고 계신 물건은 내려놓아 주세요. 소연의 말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놀랍게도 낮은 말투가 객실의 소음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에 맺힌 땀을 바지에 살짝 닦았습니다. 제 심장은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적어둔 문장들이 마치 바닥에 테이프로 붙여둔 선처럼 제 움직임을 안내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기내 스피커에서 띵 하는 짧은 효과음이 울렸습니다. 이 소리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 하나로 다음 안내가 중요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장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장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평소와는 조금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객실 내에서 이상 징후가 보고되어 확인 중입니다. 예방적 안전조치로 비상선언을 진행했으며 항공기는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회항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승무원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선언. 그 두 글자가 객실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사람은 연기보다도 비상이라는 단어에 더 크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연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상은 상상력을 폭발시키니까요. 카를라가 제 옆쪽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카를라가 낮게 말했습니다. 비상선언이라고요. 루카스가 턱을 굳게 세우고 대답했습니다. 절차입니다. 카를라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루카스는 절차가 모든 걸 해결한다고 믿습니까? 루카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를라, 지금은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 말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몇 줄 앞에서 피터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건 과잉 대응 아닙니까? 피터 목소리가 커지자 반대편에서 나디아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피터, 과잉 대응이라도 안전이 먼저입니다. 피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디아, 일정이 다 망가집니다. 나디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디아는 일정이 아니라 목숨을 계산합니다. 일정, 환승, 회의, 호텔. 사람들은 위기에서 본능적으로 잃을 것을 계산합니다. 그 계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계산이 목소리를 키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목소리가 커지면 객실은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승무원 지시는 안내가 아니라 논쟁의 주제가 됩니다. 논쟁이 시작되는 순간 다시 통로가 막힙니다. 저는 그 흐름이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센터에서 박민준이 칠판에 적었던 문장이 귀에 다시 울렸습니다. 완벽한 통제는 어렵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초반 몇 분이 전부다. 저는 마음속으로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초반입니다. 비상선언 이후 첫 몇 분이 객실 분위기를 결정할 겁니다. 지금 감정이 폭발하면 승무원은 불을 잡는 손보다 사람을 붙잡는 손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그건 가장 위험한 배분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바로 앞줄에 앉아있던 피터에게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피터가 제 쪽을 흘끗 봤습니다. 피터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피터는 화가 났다기보다 통제권을 잃는 게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낮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피터, 요한입니다. 피터가 잃는 건 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잃을 수 있는 건 더 큽니다. 저는 잠깐 멈추고 피터가 제 말을 따라올 시간을 줬습니다. 이 결정은 누군가를 살리려는 선택입니다. 피터가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피터의 손이 무릎 위에서 한 번 움찔했습니다. 피터가 낮게 말했습니다. 요한, 그 말은 이해합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생기면 목소리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 나디아도 제 말을 들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디아가 피터에게 말했습니다. 피터, 나디아도 불편합니다. 나디아도 오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절차를 믿어야 합니다. 나디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나디아는 이기려 하지 않고 같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피터의 어깨를 조금 풀어줬습니다. 반대쪽에서 카를라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까는 화면을 끈 상태였지만 비상선언이라는 말이 나오자 손이 자동으로 올라간 겁니다. 카를라는 아마 기록이 자기 안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카를라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저는 카를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카를라, 요한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카를라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카를라가 촬영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더 흥분합니다. 카를라가 앉아주시면 소연이 더 빨리 움직입니다. 지금은 기록보다 협조가 먼저입니다. 카를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카를라가 잠깐 화면을 내려다보더니 결국 전원을 껐습니다. 카를라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들리자 근처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다른 승객도 화면을 내렸습니다. 누군가의 협조는 주변의 협조를 부릅니다. 이게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을 설득하면 그 사람은 옆 사람을 설득합니다. 영웅 한 명이 아니라 선택의 연결입니다. 소연이 통로 앞쪽으로 이동하며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착석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필요한 경우 승무원이 좌석 주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연의 문장에는 늘 이유가 짧게 붙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짧은 이유가 사람들의 반발을 줄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한국에서 느꼈던 감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규정이 강한 게 아니라 규정을 사람에게 닿게 만드는 방식이 강했습니다. 준호가 소연 옆에서 조용히 손짓을 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재 예방적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곧 착륙 관련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연은 고지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불확실성을 숨기지 않으면서 공포를 키우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객실은 아직 긴장 상태였지만 이전처럼 들끓지는 않았습니다. 피터와 나디아의 말다툼은 멈췄고 카를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에밀리는 눈을 감은 채 호흡을 길게 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안전벨트를 다시 확인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작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군가의 일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제 메모 앱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록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만든 문장을 제 입으로 다시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원인 추정은 나중. 먼저 안치기. 먼저 통로 비우기. 먼저 협조 만들기. 초반 몇 분이 전부다. 기내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전 특유의 진동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아졌다가 다시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객실 조명이 조금 더 차분한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연이 통로 앞쪽에서 손바닥을 아래로 누르는 제스처를 한 번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착석 상태 유지 부탁드립니다. 안전벨트는 단단히 착용해 주세요. 소연 목소리는 끝까지 낮고 고르고 어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말이 없어졌고 나디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카를라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끝까지 닫았습니다. 에밀리는 창문 쪽을 보며 숨을 새어가듯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루카스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안전벨트 버클을 한 번 더 눌러 확인했습니다. 저는 모두의 작은 동작을 보면서 이게 바로 시간이 벌린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통로가 비워지고 지시가 지시로 들리는 상태요. 기장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을 위해 예정과 다른 공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착륙 후에도 승무원 안내 전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끝나자 객실에서 아주 작은 한숨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불만의 한숨이 한꺼번에 섞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불만이 나오는 건 정상입니다. 불만을 안전보다 앞세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착륙 직전 소연이 제 쪽으로 지나가며 눈을 잠깐 마주쳤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연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고개 끄덕임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마지막까지 절차대로 가자. 저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퀴가 땅을 잡는 순간 기체가 한 번 크게 울컥했습니다. 몇 사람이 동시에 아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긴 마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브레이크가 잡히는 동안 객실 전체가 본능적으로 손잡이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호흡만 길게 유지했습니다. 기체가 완전히 속도를 줄이고 끝내 멈췄을 때야 비로소 객실 안에 진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적 뒤에 박수가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누구도 크게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살았다라는 말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대신 아주 조용한 안도가 번졌습니다. 소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현재 안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승무원 안내가 있을 때까지 착석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소연은 무사히라는 단어를 크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더 믿음직했습니다. 기체가 게이트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공항 차량들이 따라붙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장했던 승객들이 그 장면을 보며 다시 불안해하는 기색도 있었습니다. 피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큰일이었던 건가요? 나디아가 대답했습니다. 피터, 절차가 붙는다고 해서 큰일만은 아닙니다. 절차가 붙어서 큰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터가 입술을 한번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터의 목소리에서 공격성이 빠진 걸 느꼈습니다. 그 변화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기체가 멈추고 문이 열리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길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급해지기 시작하면 사고는 다시 시작됩니다. 시간을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안전하게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안내가 나왔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천천히 이동 부탁드립니다. 통로에서 멈추지 말아주세요. 짐은 필요한 것만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안내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소연은 여기서도 왜 대신 어떻게를 먼저 줬습니다. 저는 그게 한국에서 배웠던 방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지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소연에게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준호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통로를 걸으며 일부러 주변 표정을 살폈습니다. 흥분이 아니라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피로는 안전이 끝났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위기 중에는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끝난 뒤에야 몸이 무너집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제 옆을 지나던 승객이 제 팔을 살짝 스쳤습니다. 승객 이름은 브렌다였습니다. 브렌다가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아까 그 말 고마웠습니다. 브렌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브렌다, 협조해 주신 건 브렌다입니다. 요한은 말만 했습니다. 브렌다가 작게 웃다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요한, 진짜 무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렌다, 무서운 게 정상입니다. 무서워도 않는 선택이 더 어렵고 더 용기입니다. 게이트 앞 통로에는 공항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간단한 확인 절차가 진행됐고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안내되었습니다. 큰 소란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큰 소란이 없었던 이유는 문제가 작아서가 아니라 과정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무리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출구 쪽 전광판에 뉴스 채널 화면이 켜져 있었고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거기에도 트럼프와 시진핑 이름이 스쳤습니다. 아주 짧게, 정말 카메오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막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늘 큰 이름으로 시끄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방금 제 눈앞에서 사람을 살린 건 큰 이름이 아니라 작은 문장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 쪽에서 소연과 준호가 짧게 정리 회의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연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승객 행동 기록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주세요. 연기 냄새인지 시점, 승객 움직임, 통로 혼잡 여부, 촬영 시도 여부까지요. 준호가 이어 말했습니다. 장비 확인 결과와 조치 시간도 분 단위로 남겨야 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한국에서 느꼈던 감각이 다시 확실해졌습니다. 안전은 사고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되지 않은 순간도 기록하는 문화로 자랍니다.
준사고를 남겨야 다음 권고가 생기고 다음 권고가 다음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제 가방에서 여권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박민준이 준 작은 종이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일어난 일을 날짜나 항공편 번호로 적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정 사건은 곧 잊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적용 가능한 문장은 남습니다. 저는 메모 앱에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먼저 안치기, 먼저 통로 비우기, 먼저 협조 만들기. 저는 문장을 더 꾸미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상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신 객실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어조를 같이 남겼습니다. 낮은 톤, 부탁의 문장, 원인은 나중. 저는 휴대폰 화면을 잠깐 바라보다가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속보는 한순간입니다. 안전은 기록으로 남아야 다음 사람을 살립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문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절차를 믿고 그리고 남기는 것. 그 선택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늘 비슷했고 커피는 늘 같은 맛이었고 보고서의 표는 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쪽에는 분명히 달라진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비상선언이라는 단어가 객실을 흔들던 순간도 남아 있었고 소연의 낮은 목소리도 남아 있었습니다. 카를라가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던 손끝도 남아 있었고 피터의 분노가 이해로 바뀌던 표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짧은 문장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자마자 사건 보고서를 쓰듯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날짜와 편명, 좌석 번호 같은 정보부터 적지 않았습니다. 그 정보들은 언젠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저는 누구나 어느 객실에서든 쓸 수 있는 문장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사건을 박제하는 기록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건네는 기록입니다. 저는 팀장 안나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안나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습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요한, 표정이 다르네요. 저는 웃으면서도 바로 웃음이 끝났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나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연기 냄새가 들어오던 순서, 승객이 통로로 몰리려던 흐름, 촬영이 흥분을 키우는 방식, 그리고 그걸 낮은 톤의 부탁으로 꺾어내던 장면들까지요. 안나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안나는 중간에 메모를 하다가 마지막에 짧게 물었습니다. 요한, 무엇이 가장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문장입니다. 정확히는 사람을 이기려는 문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문장입니다.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교육팀 내부 회의에서 작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독일식 문장과 한국에서 본 문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2가지 버전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쓰는 문장입니다. 즉시 착석하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한국에서 본 구조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교육팀 동료인 마르틴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요한, 독일 승객들은 단호한 표현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르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장을 그대로 들여오자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한 방식처럼 우리의 문장을 협조가 생기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자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반대가 아니라 계산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박민준의 칠판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통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초반 몇 분이 전부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독일어로 번역해보며 단어를 여러 개 지웠습니다. 단어를 지울수록 문장이 더 정확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공포 앞에서 비슷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설득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저는 며칠 뒤 실제 교육 모의 훈련에서 한국식 구조를 변형해 적용해 봤습니다. 훈련 시나리오에서는 객실 뒤쪽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설정했습니다. 훈련 참가자 중 한 명이 승무원 역할을 맡았고 다른 참가자들이 승객 역할을 맡았습니다. 승객 역할을 맡은 동료들이 일부러 소리를 질렀고 일부러 통로로 뛰어나오도록 연기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역할도 넣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넣은 설정이었습니다. 저는 실제 상황에서 촬영이 얼마나 빠르게 흥분을 번지는지 봤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예상대로 통로가 막혔습니다. 승무원 역할의 동료가 처음에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그 순간 승객 역할의 동료들이 더 크게 맞받아쳤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책임져요. 저는 손을 들고 훈련을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승무원 역할의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톤을 낮춰주십시오. 그리고 이유를 아주 짧게 붙여주십시오.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승무원 역할의 동료가 이번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통로를 비워주시면 승무원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승객 역할의 동료들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반박이 줄었습니다. 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통로가 조금씩 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이 방식은 승무원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승무원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승무원이 승객을 이기려는 순간 승객도 이기려고 합니다. 승무원이 승객을 살리려는 문장을 쓰는 순간 승객도 살기 위해 움직입니다. 저는 이 단순한 원리를 한국에서 배웠고 이제 독일에서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업무가 바쁜 계절이 왔습니다. 유럽은 연말과 연초에 이동이 늘어나고 교육 일정도 빡빡해집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목이 쉬어 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샤워를 마치고 휴대폰을 켰을 때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박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박민준과는 출장 이후 몇 번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이렇게 길게 메시지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박민준 메시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은 늘 그랬듯 딱 필요한 말만 썼습니다. 요한님이 정리해 주신 짧은 문장들이 교육 자료로 공유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승객을 진정시키는데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후기가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답장을 바로 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차올라서 멈췄습니다. 저는 박민준에게서 화려한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은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박민준 메시지는 이상하게 무게가 컸습니다. 후기가 들어왔다는 말은 제 경험이 누군가의 현장에서 실제로 쓰였다는 뜻입니다. 제 입에서 나갔던 문장이 누군가의 입으로 다시 나가 누군가를 안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군가를 집으로 돌려보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박민준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박민준님, 요한이 한 일은 크지 않습니다.
한국이 원래 하던 방식을 요한이 잠깐 본 것뿐입니다. 그래도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것은 화려한 기술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것은 절차를 믿는 태도였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것은 불편을 감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것은 준사고도 남기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게 준 것은 결국 사람을 먼저 살리기 위해 언어를 다듬는 문화였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한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정이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불편을 배려로 바꾸는 법을 오래 연습한 나라입니다. 이 문장을 말할 때 저는 특정 공항이나 특정 승무원을 떠올립니다. 박민준이 칠판에 적던 문장도 떠올립니다. 소연이 통로에서 낮은 목소리로 부탁하던 순간도 떠올립니다. 그리고 브렌다가 고마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짧은 한 문장도 떠올립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여전히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이름들이 헤드라인을 차지합니다. 세상은 큰 이름으로 흔들리고 사람들은 그 이름들을 두고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세상을 실제로 지탱하는 건 그런 큰 이름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서로를 살리게 만드는 작은 문장들. 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작은 문장을 진짜로 훈련하고 진짜로 기록하고 진짜로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문화를 저는 한국에서 보았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을 규정이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안전을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언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한국에서 시작해 독일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가 오늘 공항에서 보조 배터리를 손 닿는 곳에 두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요. 누군가가 기내에서 촬영 대신 착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요. 누군가가 탓하는 말 대신 절차의 말을 먼저 꺼낼 수 있도록요.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다음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문화는 국경을 넘어 번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해외 감동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